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줬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정말 그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이 좀 어렵다 보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을 구해도 그만두게 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도배 일을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지만 고된 일을 저에게는 시킬 마음이 없다면서 강하게 거절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만 더욱더 악화가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도배일은 어느덧 남편 옆에서 10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고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몇 달간 온몸이 쑤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었지만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런지 행복감이 더 컸었고 고생한 만큼 저희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모아서 넉넉한 54평을 계약할 수가 있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불편한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와 54평 아파트에 입주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 살고 있는 시모까지 걷어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불편한 건 싫어해서 시모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생활하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작은 방 하나 내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54평에 방 4개면 나 하나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왜 싫다는 거야?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리해서 그 돈 너희들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몸도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번 기회에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좋잖니. 아, 글쎄 그건 안 돼요. 이 사람이 좋다고 해도 저는 싫어요. 그냥 거기서 사세요. 왜 굳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드라마나 TV 프로 같은 데서 함께 지내다 보면 고부지간 사이 틀어지고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봤었는데 우리 집안도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엄마가 무조건 이사가는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다면 모두가 불편해지고 얼굴 붉히게 되는 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 거라곤 꿈에도 몰랐다. 너는 항상 보면 며느리만 중요하지 엄마가 어떻게 살든 그런 건 관심조차 없는데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며느리를 잡아먹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내자는 건데 너는 단칼에 거절을 하니? 그럼 며느리만 좋다면 너도 허락해 주는 거지? 내 아들은 네가 힘들어지는 걸 못 보겠다고 나를 거부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남편과 같은 의견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이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 불편한 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도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 자주 생겨서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서로가 많이 배려하겠지만 결국 그 끝은 안 좋은 결과로 끝날 것 같아서 저도 사는 건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도 분명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과도 사소한 의견 차이로 가끔 마찰이 생기는데 어머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은 제 눈치 보고 어머니 눈치 보다가 결국 중간에서 감정이 터져버리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이사 가는 집에 들어와서 작은 방에서 생활할 필요 없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싫어요. 남편이 시모의 의견에 대해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남편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5년 전쯤에 첫째 딸이 심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일이 바빠서 시모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선 너무 먼 지방에 계시고 일도 하셔서 시모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저희 집에 시모가 들어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제 딸을 봐주기는커녕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동네 지인분들을 다 끌어들여 저희 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술판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그 전부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시모에게 싫은 소리 해봤자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 묵묵히 제가 알아서 처리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출퇴근을 같이 해서 남편이 항상 시모의 행동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저처럼 똑같이 참고 있었고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 시모가 저희 집에서 술판을 벌인 건 조용히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제 딸은 방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조금의 신경조차 쓰지 않고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시모의 무책임한 행동에 결국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그날 이후 한동안 시모와 연락까지 끊어버렸었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시모는 저희 부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고 그 노력에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는 겉으론 용서를 구했지만 속으론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는지 저를 대하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길래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졌던 상태라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시모는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간 사이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를 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시모가 그런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무방비 상태로 시모에게 머리를 한 움큼 뜯긴 적이 있었죠.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단어가 한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 보고 개족보라면서 엄마가 한국분이 아니라서 제 얼굴이 약간 이국적으로 생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건들지 말아야 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살면서 외모적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 너무 서운했었고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줘서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뛰쳐나간 적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도 시모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었고, 모든 상황들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는 시모의 얼굴을 안 보겠다고 하자 남편도 시모에게 많이 실망했는지 저와 같이 연락을 끊고 지냈었어요. 시모는 지인들과 술 한잔 하다가 욕먹었던 걸 서운하게 생각해서 저에게 분풀이를 한 거라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건 정말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서로 등을 돌린 채 2년간 얼굴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었고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어느 날 시모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호자가 필요했는지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남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로 타박상 정도 있었지만 그 핑계로 다시 저희 부부에게 접근하려는 의도 같아 보였어요. 너무 놀랐는지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했었고 끊어내지 못하게 천륜이라고 걷는 것조차 힘들다는 시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모의 집에는 절대로 들어가려 하지 않길래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만 지내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두 달이 넘어가더니 어느새 6개월이나 지나가게 되었고 저희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시모가 겉으론 힘들다고 하면서 저희가 안 볼 때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몇 번이나 포착이 되었거든요. 걷는 게 힘들다며 나이를 먹어서 다친 부분이 잘 낫지 않는다고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 몰래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거짓된 행동들이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실망을 한 게 아니라서 시모에게 조금도 잘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도배일 특성상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다른 현장으로 옮길 때 몇 번이나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을 한다면 그땐 정말 평생 얼굴을 안 보기로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저에게 온갖 잡일은 다 시키더니 저희 안 볼 때는 몰래 밖으로 나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지내는 시모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죠. 시모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다시 몰래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움직이길래 남편과 함께 그 뒤를 따라갔는데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가 들어간 건물 앞에 경찰차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길래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차에서 내려 시모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더니 잠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모 또한 함께 있었고 그동안 저희 몰래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정상적이지 않은 노름을 하고 있던 거였죠.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철이 없어진다더니 쉴 틈 없이 사고를 치는 시모의 모습에 결국 저희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징역을 살지는 않았지만 잘못을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봉사활동이 주어졌었고 그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남편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까지 끊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모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며 저희 가정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시모도 처음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왔었지만 강하게 차단해버리자 시모도 결국 포기를 하고 또다시 혼자서 몇 년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또다시 접근을 시도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싫다고 반대를 했어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데 무작정 밀고 들어와 고집을 부려서 저희도 참 난감했었어요.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정말 몰랐었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시모도 욕심이 생겼는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들어오려 하길래 남편이 사전에 차단을 했어요. 어떠한 말을 해도 전부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온갖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저희 부부를 계속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전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해왔던 터라 또다시 반복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희가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애원을 했지만 남편과 저는 시모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어서 더는 대화해봤자 서로의 기분만 안 좋아져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도 시모만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너무 싫어했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하지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하더니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냐며 줄 게 있다고 저만 오길 원했어요.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장소를 문자로 찍어 보내줬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설명한 뒤 저 혼자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어요. 이거 받아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네가 우선인 게 말이 되니? 내 아들과 그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혼이요? 그 말 하려고 지금 저를 부른 거였어요? 이건 뭐예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100만 원으로 뭐 하자는 건데요? 설마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니? 네가 지금 내 아들 믿고 상당히 설치는데 결국 팔은 하늘로 굳게 되어 있다는 거 몰라? 내가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둘이 그만 정리해라. 역시나 당신은 조금도 달라진 모습이 없었네요. 눈물 흘리면서 같이 살자고 애원했던 것도 전부 거짓된 모습이었고 진심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죠?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한 줄 아니? 남은 인생 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들어가겠다는 거였어. 너 같은 개족보가 그 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필리핀 사돈이 웬 말이야? 첫째 손녀가 예전에 몸살 났을 때 왜 내가 안 봐줬는지 알아? 순수 한국 혈통이 아니잖아. 딱 봐도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정이 가겠니? 남들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 아들이 국제 결혼했냐고 물어보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데? 너 같은 개족보 때문에 우리 집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네 뱃속에 태어난 자식들 얼굴 꼴 보기도 싫고 너도 그만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만 갈라서라. 네가 뭔데 모자지간을 끊어내려 해?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남의 집안 그만 망치라고. 정말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요. 나이만 먹었지. 하는 행동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는데 더 대화해봤자 뭐 하겠어요. 일단 100만 원은 준 거니까 받을게요.
그동안 그이가 생활비 줄 때마다 그 돈 정말 아까웠었는데 오늘은 이 돈으로 가족들끼리 외식이나 해야 되겠어요. 나이를 먹더니 정신 상태가 산으로 갔나 봐요. 아무래도 조만간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봤을 때 오락가락 하는 것 보니 치매가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요양원 가서 자리 잡는 게 좋겠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할 말 다 끝났으면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돌아가는 길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이한테 전달해 줄 테니까 가서 미리 짐 좀 싸두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야 저희도 두 발 뻗고 잠 좀 잘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애초부터 똑바로 된 행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제가 부른 거 아니니까 음료수는 당신이 계산하세요. 이 돈은 저희 가족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커피를 제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어요. 저도 주스를 들어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렸죠. 화가 잔뜩 올라온 시모는 남편과 그만 이혼하라며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양손을 붙잡아 패대기 쳐버렸고 몸에 묻은 커피를 털어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의자를 들어 저에게 집어 던졌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등을 맞게 된 저는 비명과 함께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을 웅크린 채 힘겹게 남편한테 전화를 연결한 뒤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제 전화기를 사정없이 신발로 밟아 액정을 깨부순 뒤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들며 당장 이혼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시모를 말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저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제 전화에 바로 달려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거침없이 걸어갔어요. 남편이 이성을 잃은 모습에 시모는 뒷걸음질 치더니 엄마한테 얼굴을 붉히면 되겠냐고 양손을 잡으면서 어색한 미소로 단둘이 같이 살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너랑 나랑 이렇게 된 건 중간 역할을 하지 못한 며느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방금 이혼하라고 했거든. 위자료까지 챙겨줬으니까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자. 그렇게 할 거지? 설마 너를 낳아준 엄마를 등 돌릴 거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지? 네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희 아빠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잖아. 그때부터 사는 게 정말 힘들었었다. 그래도 너를 놓지 않았고 악자같이 살아오면서 키워줬는데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너희들 돌아서면 남이지만 엄마는 피를 나눈 천륜이다.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쟤한테 속고 있는 거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 혹시 알아? 54평 아파트로 이사 가고 나서 그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 전부 다 먹으려고 너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라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도 많이 봐서 알잖아. 더군다나 개족부인 쟤랑 같이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 엄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앞길이나 망치는 게 엄마야?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봤으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해 보이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아예 끊어내려 했어도 저 사람이 낳아준 당신을 내치는 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기회를 주자고 저를 설득했었어요. 그만큼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 생각하며 좋게 풀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제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도 저 사람이 제 옆에서 같이 힘들게 일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당신은 매번 매 순간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이 고독사로 떠나도 찾아가지 않을 거니까.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받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쟤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결국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 선택해라. 쟤야 엄마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쟤를 선택하는 순간 엄마는 저 다리 위로 올라갈 거라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고요. 남들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제발 우리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는 카페에서 뛰어나가 길 건너편에 있는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남편이 자기를 말려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를 부축해준 뒤 차에 태웠어요. 시모는 진짜 마지막 기회라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다리 위 난간까지 올라가 액션을 취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시모가 남편의 모습에 당황했는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다리에서 내려오려던 순간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고 충격적이게도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진 시모는 기절을 했는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다리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를 물 밖으로 힘겹게 건져냈는데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을 하면서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몇 분 뒤 구급차가 도착해 시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 옮겨진 시모는 다행히 다시 심장이 뛰긴 했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 깨어나는 바람에 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숨만 쉴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언제 정신이 돌아올지 담당 의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깨어난다 해도 이미 뇌에 손상이 가해져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2달이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시모는 처음보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고 의사의 입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저희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다리 위로 올라갔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거고 받아준다면 또다시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할 것 같아 시모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응징을 해주려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길게 버텨봤자 앞으로 2달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전에 정신이 깨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의사는 그럴 가망성이 거의 없다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남편은 저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꽤 큰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이런 일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족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화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 2년 차 만에 이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속이 후련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황당한 말을 꺼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바로 위 상사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도저히 못 참겠다고 바로 퇴사했다는 한마디에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당신, 나랑 결혼 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상사와의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 그런데 이번에도 그만두는 거야?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회사에서 나오겠다는 건데 당신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었다는 말을 했었잖아. 그럼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었어야지. 나는 최대한 당신한테 어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자리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꼭 그런 표정을 보여야 돼?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번에 구한 일자리는 평생 다녀도 될 만큼 좋은 곳이라며. 회사 사람들도 다 잘 챙겨준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식으로 퇴사하면 당장 지출해야 되는 금전적인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잖아. 내가 버는 돈만으론 부족하다는 거 몰라? 우리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해서 대출도 상당히 많은 상태라 혼자선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젊은 나이도 아니고 30대가 넘어간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다고 요즘 시기에 취직도 쉽지 않은데 너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 같아. 상사랑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잘 풀면 되는 거잖아. 워낙 고지식한 사람이라 대화도 잘 안 통해. 당신은 내가 힘들어서 그만뒀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번 달 안에 새로운 일자리 구하면 되잖아. 남편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서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퇴사를 함과 동시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상태였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들어온 남편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선 자기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아무런 걱정 없이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한숨만 나오게 되었네요. 결혼 초기부터 이런 일이 생기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알아볼 거라 믿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왔었는데 집에서의 백수 생활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말라가는데 남편은 도통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고 화가 올라와 버린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집에서 게임만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만 먹고 살려고 나 속인 거냐고.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 해당되는 거 알지? 나한테 어떤 상황인지 말도 안 해주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당신은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내 속이 지금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알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이런 건 아니잖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말을 해봐. 내가 하루 종일 놀았을 것 같아? 나도 이리저리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가 잠깐 머리 좀 식히려고 게임 좀 했던 것뿐인데 당신이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하루 종일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몇 군데 면접 자리 알아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면 알려줄게. 사람이 너무 조급하면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고. 침착하게 좀 기다려봐. 나도 적은 나이 아니라는 거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거니까 숨 막히게 계속 뒤에서 긁어대면 금방 지친다고. 그럼 면접 자리 잡혀 있는 거 나한테 확인을 좀 시켜줘봐. 당신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불안해서 그래. 어디 면접 보는 건데?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보여주었는데 3군데의 면접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걸 본 저는 안심이 되었고 남편도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전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전화 한 통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TV만 보고 있길래 면접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면접 보러 가는 날 아니냐고 다시 되묻자 남편은 3군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저를 힘 빠지게 만들었네요. 그날 잘 먹지 않았던 술까지 먹게 되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알아보겠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어느새 한 달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데 시댁에 모임이 있어 주말에 잠깐 다녀와야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당신 손 잡을 기분 아니니까 이거 놓고 얘기해. 뭘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다고 내 마음 전혀 풀리지 않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랑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나 지금 퇴사한 지 꽤 됐잖아.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실을 우리 부모님께선 알지 못하셔. 내가 퇴사했다는 말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데 기분이 안 좋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이 입단속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기분이 안 좋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시는 건 마음에 걸리나 봐. 그럼 약속 하나만 해줘. 당신 퇴사한 거 말하지 않을 테니까 최대한 빨리 일자리 알아보고 안정적인 삶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퇴사했다는 거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남편은 저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 확답을 받은 뒤에 시댁 현관문을 열며 들어갔네요. 이미 상당히 많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반겨주시길래 표정 관리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을 했네요.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식사 자리를 끝낸 뒤 함께 모여 그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큰형님이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질문을 했어요. 둘이 결혼한 지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요즘도 연애했을 때랑 똑같아? 보통 결혼하면 환상이 깨져버린다고 하잖아. 우리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만 동서랑 서방님은
한창 깨가 쏟아질 때잖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은 잘하고 있고, 신혼부부이긴 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아이 계획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 생각엔 아이는 하루라도 빨리 가지는 게 좋거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키우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야.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도 계획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요즘 너무 할 일이 많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잠깐 숨 좀 돌릴 수 있을 때 아이를 가지려고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나도 하루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웬만하면 서둘러 주는 게 좋지 않겠어? 세아가는 왜 말이 없니? 아, 네. 저희도 고민 중이에요.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가 돼야 아이를 키울 때 불안하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선 힘들 것 같고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려고요. 아니, 생각할 게 뭐 있니?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족할 게 뭐가 있어? 대출이야 살면서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거잖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금방 마흔이다. 동서가 여자로서 걱정되는 것들이 뭔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머님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어.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남자 직원 한 명 채용하려고 하는데 서방님 혹시 생각 있으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월급도 좋고 가족이니까 승희 아빠가 더 신경 써서 챙겨줄 텐데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끼리 일을 하면 서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저는 일반 직원을 뽑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승희 아빠가 서방님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하도 부탁을 해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서방님이 좋다면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했었죠? 저번에 듣기론 300 초반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일하면 400 초반으로 맞춰 드릴게요. 대출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동서가 임신도 하게 되면 휴직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담도 많이 느끼게 될 테니 이번 기회에 저희 회사로 들어오세요.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신다면 저희야 정말 좋죠. 솔직히 빚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더 힘들어지니까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난 이후에나 여유가 생기면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가릴 처지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아니, 지금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알아?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불편하고 힘든 거야. 지금 당장 결정은 힘들 것 같은데? 형수님이 저희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동안 사람 써보셔서 알잖아요. 서로 불편한 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저는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남편과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뒷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한 마당에 가릴 게 뭐가 있냐며 좋은 기회니까 형님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았는지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내일부터 당장 형님 회사로 들어가도록 해. 싫다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줄 알아? 아무리 지금 상황에 돈이 궁하다 해도 이건 진짜 아니야.
나 스트레스 받는 거 보고 싶어?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려는 건데?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남 눈치 보는 건 똑같아. 달라지는 건 없다고. 그래도 가족 밑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은 거라고. 당신이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신다는데 그깟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나랑 미래에 태어날 아이 생각은 해야 할 거 아냐.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싶은 거냐고.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 뿐이라고. 아, 그래, 알았어. 흥분하지 말고 좀 침착해. 이러다 우리 가족들 다 듣겠다. 내가 며칠만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저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어가고 2달째인데 변화되는 건 하나 없이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여주겠다는 걸 거절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자기가 퇴사한 걸 듣게 될까봐 눈치를 보며 저를 진정시켰고 며칠 이내로 답을 주겠다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한참 동안 밖에 있다가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대화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시댁 식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힘들게 표정 관리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과는 냉전 사이가 되어 버렸네요. 며칠 이내로 결정을 내서 답을 주겠다는 말에 믿고 기다렸는데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길래 다시 제가 물어보고 말았어요. 며칠 전에 나한테 답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아직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벌써 3일이나 지났다고. 당신 일하기로 결정 아직 못한 거야? 아, 그거? 얘기 벌써 끝났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할 것 같거든. 그래야 오래 일을 하지. 형 밑에서 일을 하다가 체질에 안 맞아서 금방 그만두면 그게 더 손해잖아?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최대한 서둘러서 좋은 일자리 구해보도록 할게. 실망하지 않았지? 며칠간 고민하고 결정했다는 남편의 말 한마디는 저를 좌절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 사람과의 미래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과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마지막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관계가 위태롭다고 하자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전부 없애준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날들을 정리할 마음으로 남편에게 주었던 기회이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곧 면접을 보러 들어간다며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활동적으로 바뀐 모습에 굳어져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동안 저 혼자 말 못할 무게를 감당해야 했던 날들이 너무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니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고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네요. 비록 형님이 추천해 주신 일자리보다는 보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 동안 묵묵히 회사를 잘 다니던 남편과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여유를 가지고 외식을 하고 있는데 몸에서 이상함을 감지하게 되었고 갑자기 찾아온 울렁거림에 당황해 외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때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확인을 하게 되었죠. 이상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찍힌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 순간 기뻐 날뛴 남편은 앞으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며 저를 안아 들었습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이 저를 안심시켜 줬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 뒤따라 앞으로는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계획하지 못했던 뱃속의 아이까지 찾아와 버렸으니 남편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조금 더 무거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양가 집안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축하한다며 많은 축복을 주셨고 시모는 임신한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 하나를 하셨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아들 손자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네요.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주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봐라. 처음엔 손녀가 참 이뻤는데 셰미가 손녀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나는 아들만 셋을 낳았는데 어떻게 된 게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딸만 줄줄이 낳을 수가 있는 거야? 네가 내 마지막 희망이니까 아들 손자 한 번만 안겨줬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하지만 제가 만약 딸을 낳게 된다 해도 이뻐해 주실 거죠? 차별은 하지 말아주세요. 시모는 제가 질문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입을 닫으셨어요. 눈빛에선 절대적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딸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시모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죠. 임신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몸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고 있었죠. 아이와 저를 위해 당분간 휴직계를 내야 할 것 같아 제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려 하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저는 당황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또다시 회사에서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뭐라고? 아니,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왜 또 퇴사를 하는 건데? 이제 겨우 6개월 지났다고. 웬만하면 그냥 다니지.
꼭 퇴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니, 사장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내 탓으로 돌리잖아.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냥 퇴사하겠다고 나와버렸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쪽을 주냐고. 오래간만에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사장 눈만 아니면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어쩌겠어.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지. 그래도 6개월 정도 일했으니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 모아놓은 돈으로 잠깐만 생활하도록 하자. 당신 회사가 장난이야? 사장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었잖아. 이제야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또 일을 저질러? 당신 원래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었어? 몇 달 있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불행만 안겨줄 거야? 왜 이렇게 철없이 구는 건데?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알면서 그래? 일자리는 많이 있다고. 사장이란 놈이 인재를 못 알아보고 막대한 게 잘못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남편은 저를 보며 답답하다면서 술이나 한잔하러 나갔다 오겠다며 6개월 전과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 하필 다음 날이 시모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죠. 시모는 들뜬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주셨고 남편은 술에 쩔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저는 찬물을 한 바가지 퍼서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곤 일자리 구하는 동안 집에만 박혀있지 말고 일당직이라도 구해서 일을 하라며 큰소리친 뒤 밖으로 나와 버렸네요. 남편은 술이 덜 깨선 온갖 짜증을 내며 자기 얼굴에 찬물을 부었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저는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고 남편과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으려 하는데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일 것 같다며 한층 들떠 계셔서 제가 가진 고민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산부인과에 들어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웅크려서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좀 전에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면서 아이가 많이 놀랐는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네요. 시모는 원장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아들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양손을 모으며 쳐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한참 동안 초음파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보다가 아주 이쁘게 생겼다는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그 순간 시모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모으고 계셨던 양손이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충격받으신 얼굴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되물었고 원장님은 이쁘게 생겼다며 치마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는 진료실 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제가 꼭 죄를 지은 것 마냥 고개가 저절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는데 시모는 이미 산부인과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고 남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고 말았네요.
결국 이런 시모와 남편과의 문제점들이 저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한심해 보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전부 부숴 버렸습니다. 노발대발하며 난리친 남편은 그날 이후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일자리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어디서 무얼 하는지 남편은 새벽에 잠깐 집에 들어와 샤워하고 옷만 갈아입은 채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제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오던 도중 카페가 앞에 보이길래 단 게 먹고 싶어 과일 주스 하나 먹으려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생과일 주스 한 잔을 건네받은 뒤에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앞에 시모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네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흠칫 놀라며 어색한 인사를 드리는 사이 시모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명세서와 카드를 낚아채셨고 결제 내역을 확인하시곤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저한테 막말을 퍼부으시더니 자기 아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으로 제 배만 불린다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만삭인 제 뺨을 명세서로 사정없이 내려치셨어요. 너무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딸이라서 딸기 주스를 시켜 먹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시더니 제 손에 들고 있던 주스를 빼서 뚜껑을 열은 뒤 머리 위로 부어 버리셨네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한순간에 이렇게까지 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그 카드 그 사람 거 아니거든요? 각자 일하면서 모은 월급 중에 일부를 나눠서 생활비를 넣어둔 카드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활비가 지금은 제가 벌어모은 돈으로만 꽉 차 있다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들이 지금 뭐라고 다니는 줄 아세요? 저랑은 한마디 말도 없이 퇴사해서 그동안 벌은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고요. 저번에 형님이 그이한테 같이 일하길 원했었죠? 그때도 퇴사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방금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 아들이 지금 백수라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말을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제가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싶어도 그이가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저 그이랑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다녀오는 중이고 제가 받은 상처와 손해에 대해 소송 걸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아,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어머님이 그날 산부인과에서 딸이라고 저만 버려두시고 집에 돌아가셨죠? 그때 원장님께서 곧바로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어야 할 것 같다며 다시 정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더라고요. 방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은 저와 뱃속에 있는 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신 거고 어머님도 법적 처벌은 피해가지 못하실 것 같네요. 사장님,
CCTV 좀 확보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증인인 거 아시죠? 만삭인 임산부한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시죠? 카운터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사장님께선 진정하라며 저에게 얼음물을 건네주셨고, 그걸 받자마자 시모의 얼굴에 뿌려버린 뒤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PC방이었고 남편은 그 여자와 같은 게임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따라온 시모는 자기 아들의 행동에 엄청난 실망을 했는지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PC방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남편은 그동안 게임상에서 만난 여자와 현실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결국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전부 밝혀지면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네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에 소송을 걸었고 게임상에서 만났다던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임산부인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에게도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하셨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손녀가 아닌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셨지만 백수아들 끼고 천년만년 사시라며 뒤도 안 보고 큰 소리친 뒤 인연을 끊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의 집안에는 역풍이 불었고 남편은 자기 인생 알아서 하겠다며 개차반같이 살다가 게임에서 만난 여자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면서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시모는 다시 저에게 찾아와 제 목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께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시모는 최근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며 저를 데리고 병원에 함께 가길 원하고 계시네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셔서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제 인생에 삐걱거림이 있었지만 두 번의 불행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니 그만한 대가를 치른 듯 합니다. 앞으로는 제 삶이 조금이나마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태어난 아들과 함께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입니다. 저는 세형제가 있는 집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셨고 막내 도련님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상황에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큰형님이 결혼을 해야 갈 수 있다고 하셨지만 큰형님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다며 완강한 의견을 표현하였고 그럼으로써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2년 후에 남편의 동생 도련님 동서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동서와는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남편이 잠시 이직을 하게 되면서 같은 지역에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동서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동서와 저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둘 다 딸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차별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시댁의 차별이 시작되었죠.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여식은 천상 여잔데 둘째 아들 여식은 어찌 된 게 사내 같은 거냐? 아니 둘째야, 딸은 이렇게 왈가닥이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활발해야 나중에도 기죽지 않고 잘 살죠. 예, 여자란 자고로 얌전하고 조용해야 사랑받는 법이란다. 저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누가 쟤를 데리고 가겠니? 막내네처럼 얌전하고 조용히 있을 줄 알아야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주지. 쟤는요, 에휴.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하면 소연이 서운해해요. 그래도 소연이만큼 어머니 생각해주는 손주가 어디 있어요? 어머, 형님, 서운해요. 우리 주연이도 얼마나 할머니 생각하는데요. 애가 얌전하고 조용해서 그렇지 할머니 생각 제일 많이 한다고요. 그래. 주연이는 이렇게 얌전하니 같이 있어도 정신사납지가 않은데 소연이 쟤는 올 때마다 정신이 없다. 아주 그냥 할미온을 쏙 빼다 놓을 것 같이 하니 나도 정신이 없구나. 그래, 막내네는 주연이 요즘 영어 가르친다고 했니? 네, 어머님. 우리 주연이가 학원에 갔는데 글쎄 한 달도 안 돼서 학원 1등 했잖아요. 선생님들도 어떻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다 안다면서 칭찬 일색이에요. 다 어머님 닮아서 그런 거죠. 아이고, 아니다. 우리 막내가 워낙 머리가 똑똑했어, 어릴 적부터. 우리 막내 며느리도 공부도 잘했으니 그 피가 어디 가겠니? 그렇죠? 형님네는 요즘 뭐 학원 보내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 실력 높여주려면 도움을 받긴 해야겠더라고요. 이곳저곳 보내고 있긴 한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여쭤보려고 했죠. 학원? 무슨 학교도 아직 안 갔는데 학원을 보내. 우리 애는 저렇게 뛰어노는 걸 더 좋아해. 어차피 학교 가면 뛰어놀 시간도 줄어들 텐데 지금이라도 마음껏 뛰어놀게 해줘야지. 어머, 형님. 그러다가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렇구나. 형님, 요즘은 아이 미래 생각해서 많이 보내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피아노나 논술, 태권도 이런 것도 다 보냈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안 보낼 수 있어요? 그거 다 엄마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무슨 뛰어놀게만 하니? 그러니까 애가 저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거다, 어미야. 막내네 봐라. 얼마나 잘하면 학원에서 1등 하겠니? 그것도 다녀본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너는 너무 한가한 거 아니니? 동서는 아이가 어릴 적부터 교육열이 높았어요. 동서의 교육열이 높은 만큼 아이는 하나를 배우면 빠르게 습득을 했죠. 그러다 보니 매번 시댁 모임을 할 때마다 동서는 딸 자랑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생각을 했던 시댁 식구들도 계속 1등만 하는 동선의 딸을 보면서 우리 딸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오히려 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같이 열을 올리면서 화를 내주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남일 마냥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여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나도 많이 참았는데 정말 말 한마디로 너무하신 것 같아. 당신이 좀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해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러다가 아이도 상처받겠어.
갑자기 뭐가? 어머니가 뭐라 하셨어? 왜? 저번처럼 애들 비교라도 했어?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리라니까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그냥 하는 말 가지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듣고 보면 어머니가 틀린 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소연이 말가닥이라고 뭐라고 하시잖아. 주연이가 워낙 얌전하니까 비교가 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으로 비교하시는데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어머니가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너무하다고 그래. 막말로 주연이는 매번 1등을 놓치지 않는데 소연이는 매번 꼴등이니 뭐라 할 말이 없으신 거겠지. 당신이 속이 상하면 딸 자식 교육을 시켜보던지. 그것도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데 뭐가 속상해? 당신 지금 누구 편 들어주는 거야? 당신은 당신 딸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나중에 소윤이한테도 상처 주실 텐데 당신이 든든하게 우리 보호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참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좀 흘려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어머니가 거짓말로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편하게 보호한다. 그런 말도 한 번쯤 들어보고 해야 소연이도 정신 차리고 공부할 거 아니야. 당신 참 이상하네.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봤자 남편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말을 꺼내는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집구석에서 믿을 건 아무도 없구나 싶었죠. 그러다가 제가 크게 화를 내게 된 것이 바로 시댁 모임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저희만 부르시더라고요. 뭐예요, 어머님? 동선에는 아직도 안 왔어요? 급하게 부르셔가지고 일도 다 빼고 왔어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동선에는 근데 왜 안 왔어요? 전화했는데 안 온 건가? 제가 다시 전화해볼까요? 아, 막내네는 오늘 안 불렀다. 막내네까지 와서 뭐 할 거니? 너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부른 거지. 그리고 안 온다고 바로 전화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하면 되지. 너는 꼭 사람들 다 복작복작하게 모여야 되겠니? 그냥 우리끼리만 있어도 된다. 네? 왜요? 오늘 가족들 다 같이 모여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주버님도 안 계세요?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신 건데요? 급하신 거 아니면 저도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다 같이 있을 때 올게요, 그럼. 너희 아주버님은 짝도 없는데 불러서 뭐 할 거니? 그냥 너희만 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급한 일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가는 거냐? 그런 건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그냥 너네만 와도 되는 걸. 꼭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너는 올 거니? 너 참말을 섭섭하게 한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다 같이 모이기로 했으면 다 같이 모여야죠. 이렇게 저희만 오라고 하고 아무도 안 부르면 어떡해요? 동선에는 왜 안 왔는데요? 동선애한테 지금 전화해 볼게요. 저희도 일 다 제쳐두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일 때는 다 같이 모여야죠.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니? 막내네는 딸이 중요한 시기라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런 거 없잖니? 공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 너희 딸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탱자탱자 노니까 그냥 너희만 부른 거지. 그걸 꼭 말해야 되겠어? 네? 지금 저희 이렇게 차별하신 거세요? 저희 딸도 중요한 시기예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저희 딸도 공부해야 한다고요. 어머님이 꼭 와야 한다고 해서 저도 식구들 다 불러서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차별하지 마세요.
너무하신 건 어머니네요. 시댁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희는 한 번도 빠지지 못했어요. 시어머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희를 참석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셨고 시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했던 남편은 모든 행사를 가족 다 데리고 가서 참석을 했죠. 반면 아주버님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라 제외되었고 막내네는 아이가 학습으로 바빠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바빠서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시모가 다 커트를 하고 나서 저희만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지금까지 어머님이 다른 식구들은 안 부르고 우리만 불러왔다는 거 말이야.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우리도 일정이 있고 바쁜데 다른 사람들은 바빠도 이해를 해주고 우리는 왜 안 된다는 건데? 아, 그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 솔직히 당신도 생각을 해봐. 혼자인 형을 오라가라 하겠어? 전교 1등 딸이는 막내를 오라가라고 하겠어?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우리가 참석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거리낄 게 없다는 건 누가 정하는 건데? 우리도 우리 스케줄이 있고 바쁜데 매번 시댁 행사를 우선으로 생각했잖아. 그런데도 이게 차별이 아니라는 거야? 됐고, 당신 우리 앞으로는 시댁 행사에 아무것도 참석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연을 끊겠다고 해? 당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무슨 행사에 참석을 안 해? 그리고 막내는 막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형이 결혼하면 형수님이 알아서 잘 챙기겠지. 근데 지금은 당신이 제일 큰 형님인데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이해해야지. 그럼 어떤 걸로 바뀔 수 있는데? 차라리 앞으로는 안 보는 게 나나 딸한테 낫겠어. 그렇게 참석하고 싶으면 잘난 당신이나 참석해. 우리는 시댁 행사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저는 시댁의 차별에 화가 나서 더 이상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시컵에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시댁에도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모는 그 뒤로 차별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성적보다는 인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키웠어요. 저와 남편 역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어느 정도 했고 대학도 다니고 졸업을 했지만 원하던 미래를 살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가 내 꿈과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새롭게 도전을 해서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찍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딸만큼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고 인생을 꾸려나가길 원했죠.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딸과 동서의 딸은 같은 중학교를 다니기도 했어요. 반도 같아서 친하게 지낼 법했지만 딸은 동서 딸과는 전혀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렸습니다. 또한 동서의 딸과도 서로 연락처도 모를 정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서 동선의 딸과는 학업적으로 많은 차이가 생겼어요. 성적도 달랐지만 우리 딸은 특성학고를 가게 된 반면에 동선의 딸은 지역 내 공부 잘하는 학교로 소문난 곳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차별은 다시 시작이 되었죠. 시댁 모임을 가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자랑은 끊임이 없었어요. 아이고, 막내야.
이번에도 주연이 1등 했다며? 어떻게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더 공부를 잘하니? 역시 막내 며느리 머리를 닮아서 그런가? 주변에서도 손주들 공부 잘하는 거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좋구나. 어머님, 그러게요. 요즘은 따로 학원도 다니는 게 아닌데 줄곧 잘 따라가더라고요. 혼자서 알아서 척척 잘하고요. 아무래도 대입까지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우리 막내는 다르구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둘째네가 닮으면 오죽 좋니? 둘째네는 이번에도 또 꼴찌니? 아유, 너인 진짜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공부는 학생의 기본 아니니? 기본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성적이 다 행복이라고 볼 순 없으니까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 아이는 벌써 자기 진로 찾아서 경력 쌓고 있으니 대견하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뭘 할까 정하지도 못한 애들이 태반인데 그것보다는 저희 아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대견하니? 대학 가서 나중에 다 배울 수 있는 거를 아무리 그래도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이 사회에서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요, 형님.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면 대학 입학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놓아버리면 아이가 나중에 뭘 해야 할지 감도 못 잡는다니까요. 아니, 우리 애는 이미 진로를 정했다니까. 어머님도 저희 사는 거 보면서 공부가 다는 아니구나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얘는 큰일 날 소리를. 학생 때는 공부가 다지. 그럼 뭐가 다니? 아무리 세상이 편했다고 하지만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지. 나중에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알게 되면 다들 무시하는 거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래를 방치하고 있는 거냐? 어머님. 저희는 공부 많이 안 했는데도 한 달에 직장인 연봉만큼 버는데 솔직히 공부 죽어라 한 동선에는 둘이 합쳐도 저희 버는 거 반도 못 따라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공부가 다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다마는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시대가 다르지. 지금은 기본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건데 이제는 공부 못하면 막일만 하는 거다. 너희도 봐라.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편하게 앉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게 뭐니? 맞아요. 그때는 공부를 못해도 일할 거리는 많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형님 그렇게 있다가는 아이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시모는 동선의 딸과 우리 딸을 계속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야 잘 산다는 얘기도 서슴없이 하셨죠. 저 또한 대응을 한다고 똑똑한 거랑 잘 사는 거는 다르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차별이 끝나는 건 아니었답니다. 솔직히 저랑 남편은 학교에서 공부를 그다지 열심히 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성적에 평범한 학교를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잘 되어서 좋은 수입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동선에는 어릴 적부터 수재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정도로 똑똑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한다는 학교로 나왔고 대학도 상위권 지역을 졸업하게 되었죠. 그런 도련님과 동선은 학교 CC였습니다. 공부는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두 사람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았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저희보다 훨씬 낮은 월급으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얘기해왔지만 시댁 식구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솔직히 성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은 치사하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시모와 동서가 먼저 던진 말이니
저도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기다가 동서의 딸은 성적은 정말 좋았지만 인성적으로는 좋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당신 요새 재수 씨랑 만난 적 있었어? 저번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주 죽을 상이더라고. 뭔 일인지 엄청 고민을 하고 있던데 당신이 그래도 한번 연락해서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동서랑 나랑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사람 속이나 긁어놓지. 맨날 딸 자랑만 하는데 무슨 일 또 있대? 전에도 한 번씩 그러더니만 뭔 일이 터지긴 터졌나 봐. 당신한테 안 하던 전화도 다 하고. 그래? 요새 주연이가 학교에서 친구들 괴롭히는 모양이더라고. 성적이 좋으니까 그게 뭐라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동생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야. 그래? 참 걔도 여전하다. 그때 중학교 때도 그런 것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지 않아?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친구들을 괴롭힌대? 그러게 말이야.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인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네.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조심하던데. 주연이 미래 생각하면 그런 건 좀 대처를 잘해야 하지 않나? 참, 대단하네. 공부 잘한다고 그런 것도 쉬쉬하고 넘어간다니. 호되게 혼내야지. 또 가족들은 별말 안 했나 보지? 그러면 걔가 정신이나 차리겠어? 두고 봐. 앞으로 더 심한 일이나 없으면 다행이지. 암튼 요즘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더라고. 괜히 동생네 긁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 괜히 전화해서 속 뒤집어 놓지 말고 동생네가 알아서 잘한다니까 뭐 두고 봐야지. 사실 동서 딸은 성적은 1등이었지만 인성은 꼴등인 아이였습니다. 딸이 잠시 중학교를 같이 다녔을 때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얌전한 친구들을 괴롭혀서 소문이 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딸이 몇 번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적이 아이의 인성을 말하는 건 아니구나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서가 시댁 모임에서 하는 얘기를 듣더라도 모든 가족들의 스케줄이 동서 딸아이에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형님네는 아침에 뭐 차려주세요? 저는 요즘 주스를 갈아주고 있는데 통 소화가 안 된다면서 난리이길래 바꿔줘야 할 것 같아서요. 속이 말이 아닌지 밥도 잘 안 먹고 너무 걱정이네요. 뭐 그때그때 있는 재료로 밥 해주는 거지. 근데 주스 갈아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주스가 싫으면 그냥 밥이라도 줘야지 뭐. 주스 마시면 탈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밥을 먹이던가 해야지. 그것도 싫대? 아, 딸이 좀 예민해가지고 대입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예민한가 보더라고요. 요즘 좀 스트레스가 심한지 짜증이 늘었네요. 아침에 속이 안 좋다고 하니까 걱정이에요. 무슨 벌써부터 대비야. 아직 고1인데 너무 많이 압박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좀 쉴 구석은 있어야지. 너무 공부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 지금은 좀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서 잘하잖아. 형님, 또 뭘 모르시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가죠. 엄마가 돼서 바쁘다고 애들 안 챙기면 그게 다 성적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 그래도 너무 동서는 조카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지. 그런다고 해서 애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면 그냥 방향성만 잘 잡아주고 결국 실천하는 건 아이들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주면 애가 나중에 어떻게 독립을 하겠어? 형님,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면 무심한 부모라고 다들 욕해요. 그래도 곁에서 건강할 때 잘 챙겨줘야죠. 아휴, 제가 형님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네요. 형님이라면 그래도 잘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동서는 딸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스케줄이 어긋나거나 동서의 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온갖 짜증을 다 받아주어야 했죠. 반면에 저희 딸은 공부는 못했지만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어딜 가도 맛있는 걸 먹거나 재미있는 걸 보면 엄마 아빠를 먼저 생각하고 차별하는 할머니라 하더라도 매주 전화를 드리면서 건강도 알뜰살뜰하게 챙겼던 것이 바로 저희 딸이었어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대견하기도 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결혼을 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결혼을 선언하셨어요. 5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온 가족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특히나 시모는 자신의 소원을 모두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셨죠.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사람은 전문의였고 이미 한 차례 결혼을 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딸과 동갑인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모 성격이라면 재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었을 수 있지만 아주버님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 역시 이번 결혼이 아니면 평생을 혼자 살겠노라 이야기를 해왔었죠. 아주버님,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연애를 해서 그런가? 매일매일 행복해 보이시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아유, 그러게요, 지수씨. 요새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네요. 다 여자친구 만나서 그런가 봐요. 아, 여자친구분은 어머님 만나보셨어요? 결혼하는 것도 괜찮으시대요? 사실 형님 되실 분께 딸아이가 있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저도 딸 가진 엄마다 보니 아무래도 딸이랑 잘 지낼까 걱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도 사실 걱정되고요. 네, 우리는 정말 잘 맞아서 문제가 없어요. 딸도 나랑 잘 지내고 저도 처음에는 괜찮을까 싶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좋아도 딸이 싫다고 하면 결혼을 고집할 순 없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어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네요. 그렇구나. 저는 아주버님이 이렇게 행복하고 밝아지셔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분명 아주버님이 이렇게 행복하실 정도면 정말 좋으신 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본래 말수도 적어서 가족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아주버님은 예비 큰형님을 만나고 나선 인상도 좋아지고 환해지셨습니다. 시모는 이런 아주버님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시모는 이미 이전에 예비 큰형님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큰 며느리감 만나고 왔다. 역시나 우리 큰애가 사람 볼 줄 알더구나.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다행인 것 같다. 아무래도 큰 며느리가 우리 집 잘 이끌어갈 것 같구나. 어머, 그래요?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안 그래도 아주버님이 요즘 얼굴도 밝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럼 누가 선택한 사람인데 이번에 잘 되길 바라야지. 또 잘못되면 그네 집안에만 갇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결혼시키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 어머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결혼인데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많지 않아요?
아니다. 이미 그쪽에서 집이며 뭐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네만 그냥 들어가면 될 것 같구나. 예단비도 이미 크게 전해주었어. 그냥 조용히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 전에 너희들도 봐야 하지 않을까 싶구나. 그럼요. 똑똑한 전문의 형님 오시는데 저희는 주연이도 같이 참석할게요. 주연이까지 같이 갈 거야? 그럼 어머님, 저희도 소연이 같이 갈게요. 그렇게 상견례 일정이 잡히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시어머님은 결심을 한 듯 저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야, 오늘은 너랑 소연이는 집에 있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우리끼리 가서 자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왜요? 갑자기 저희가 왜 가는 거예요? 어머님도 저희가 가서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잖아요. 아, 그게 그래도 명색이 똑똑한 며느리 첫인사 오는 날인데 급은 맞춰야 하지 않겠니? 급이라니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가 급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아니, 주연이야. 전교 1등한 수재지만 소연이는 아니잖니? 거기 집안 사람들 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다고 하는데 소연이가 가서 헛말을 해버리면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냥 너랑 소연이는 빠지고 우리끼리만 가는 게 낫겠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빠질 거면 동서딸도 같이 빠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전교 1등이나 꼴등이니 이걸로 자리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니? 저쪽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한 집안인데 정말 나가는 게 좀 그러면 아이 데리고 옆방이라도 가서 밥 먹거라. 아니, 이게 옆방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 형님. 교양 없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세요? 공부나 잘해야 이런 것도 교양으로 알지.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보자 하니까 동서는 내가 만만하지? 이것 봐.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말 다 했냐고 하는 거. 어머님이 나가시라고 하잖아요. 급 망치지 말고 나가서 기다리시라고요. 그래, 둘째야. 솔직히 소연이는 전교 꼴등인데 이런 자리에서 실수라도 하면 되겠니? 이제 올 시간 다 됐다. 그만 나가거라. 황당하게 서 있는 저와 딸아이의 등을 떠밀면서 얼른 나가라고 하는 동서와 시모의 모습에 정말 정이 뚝 떨어졌죠. 남편 또한 이건 아니라면서 옆에서 화를 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일단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야 할까 싶어 나가려던 찰나에 형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형님은 들어오시고 바로 나가려던 딸을 보고는 엄청 깜짝 놀라셨어요. 그 뒤로 신발도 벗지 않으신 채 딸 다리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죠. 그 뒤로 들어온 것은 예비 큰형님의 딸이었는데 저희 딸과 서로 아는 듯 했어요. 어머, 네가 소연이구나. 아우, 고맙다. 네 덕에 우리 딸 살 수 있었어. 내가 너에게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 너무 아쉬웠단다.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저기 괜찮으세요? 저희 딸을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소연이 어머님 되시나요? 저는 소연이가 도와줬던 희진이 엄마입니다. 저희 딸 아시죠? 안 그래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희진이요? 아, 희진이면 그때 중학교 때 그 친구 희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희진이 어머님이세요? 우리 딸이랑 잘 지냈다고는 들었는데 가끔씩 희진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네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아이 소윤이 덕분에 이렇게 잘 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여나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만나 뵙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걸 보니 우리가 인연인가 봐요. 알고 봤더니 예비 큰형님의 딸은 전에 학교에서 동선의 딸이 괴롭혔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비 큰형님의 딸은 그때 당시 괴롭힘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하고 얌전했던 딸이라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딸 손목에서 스스로 만든 상처 흔적을 발견하고 딸아이의 상황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예비 큰형님 또한 일로 너무 바빴던 시기였기 때문에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그런 순간에 딸에게 위로가 되어주었던 것이 바로 저희 딸이었던 것이죠. 상견례를 대충 마무리한 후 형님은 저희 가족들과 따로 만날 것을 요청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단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사를 가신 상황이시더라고요. 딸아이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 괜찮아요. 지금은 희진이도 많이 괜찮아졌나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사를 가면서 한번 봐야 하는 걸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연락을 하고 그러면 희진이도 그때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어요. 네, 덕분에요. 그때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삶을 포기할까 싶었던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소윤이 때문이라고 했어요. 매번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괴롭히는 친구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역으로 그 애들을 골려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소연이가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났다고 해서 저도 너무 미안했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소연이가 저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해와서 잘 몰랐어요. 그냥 희진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정도만 알았거든요. 친하게 지냈다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깊은 이야기까지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소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딸 희진이가 저랑 둘이 살면서 많이 케어를 받지 못하다 보니 위축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마 괴롭힘 타깃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마다 소연이가 다가와서 말도 걸어주고 괴롭히는 방법 똑같이 해서 그 애들을 혼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워낙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찍혀봤자 거기서 거기라면서 말을 했다는데 그게 정말 멋있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어쩐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자기를 유독 싫어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아이가 좀 너무 활발해서 그런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요. 아마 괴롭히던 애들이 공부를 잘하던 애들이라서 그런지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소연이가 나서서 말이며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소연이가 있었던 시기만큼은 잘 괴롭히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괴롭힘으로 심한 우울증에 스스로 상처까지 남겼는데 자기 편이 확실히 생기고 나니 아이도 많이 좋아졌고 나중에는 소연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를 하더라고요. 딸한테 이 얘기를 듣고
꼭 만나고 싶었는데 사진으로만 봤지 직접 실물로 보지 못했네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딸도 저랑 같은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 그런가요? 정말 잘 되었네요. 희진이가 정말 대견스러우시겠어요. 그런 상황까지 잘 극복하고 공부까지 잘하고 정말 기특하네요. 우리 딸이 친구를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형님의 말을 듣고 난 남편은 그날 처음 딸에게 장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딸은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딸,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그런 말은 왜 한 번도 안 했니? 역시 우리 딸, 뭐 하나 제대로 할 거라 생각은 했는데 정의의 사도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뭐야, 아빠는 공부 못한다고 맨날 뭐라고 했으면서. 근데 정말 신기하다. 희진이 엄마가 큰엄마가 되다니? 희진이 의대에 진학했다는데 와, 어떻게 공부했을까?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네. 이그, 너는 그게 더 신기한 거니? 소연이 너답다. 우리 딸 진짜 대견해. 엄마는 희진이 엄마, 아니 형님 말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우리 딸 정말 잘 컸다. 아무렇지 않은 듯 그때 얘기를 하는 딸의 모습에 대견하고 멋있기도 했죠. 그 후에는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예비 큰형님께서 동서의 딸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 장본인이란 걸 알고 나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집안을 뒤집어 엎으셨고 동서네가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시모 역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앞으로 동서네 집은 시댁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왜 억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연락을 해 왔어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죠? 저희의 전교 1등이라서 배 아파서 괜히 그러신 거죠? 동서, 어떻게 내가 그런 일까지 다 꾸미겠어? 그러게 동서 아이 공부만 보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잖아. 아니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소연이는 학교에서 같은 가족 편은 들어주지 않을 망정 그렇게 했대요? 동서, 지금 그거 따지려고 전화한 거야? 동서, 소연이가 보기에도 동서 딸이 너무했나 보지. 솔직히 동서 딸이 괴롭힌 애가 스스로 그런 상처까지 낼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심한 게 아니면 뭐가 심한 거야? 가족이 등 돌릴 정도면 심각성을 알고 딸을 훈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형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팔은 안으로 굽어야 하는데 괜히 형님네 딸이 밖으로 굽혀대니 몸이 고장나 버린 거잖아요. 이래서 내가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한 거야. 동서, 정신 차려. 지금도 동서는 멀었다. 동서네 딸도 마찬가지겠네. 왜 그러나 했더니만 똑 닮은 구석이 여기 있었네. 동서는 이 모든 상황의 원흉이 저희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모 또한 마찬가지였죠. 아니 둘째야, 이게 무슨 일이니? 큰 며느리 드리려고 막내 며느리 내보내게 생겼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니? 참말로? 어머님, 어머님도 이제는 좀 제대로 판단하세요. 동선의 딸이 너무 오냐오냐하니까 이렇게 밖에서 사고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때도 말했지만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 공부를 잘하는 애가 어떻게 다른 애를 괴롭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니? 솔직히 꼴등인 너네 딸이
괴롭힌다고 하면 이해라도 하지만 전교 1등인 우리 주연이가, 마음 약한 우리 주연이가 어떻게 다른 애들을 괴롭히겠니? 어머님, 주연이가 괴롭혀서 힘들었던 친구가 있다는데 왜 진실을 외면하세요? 어머님한테는 공부가 정말 인생의 전부세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상황은 주연이가 다 자초한 일이에요. 탓하실 거면 주연이를 탓하셔야죠. 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주연이는 전교 1등인데 뭐가 아쉬워서 꼴등인 애들을 괴롭혔겠니? 그 애들이 뭔가 잘못했겠지. 어머님, 정신 좀 차리시고 이거 예비 형님께도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아니, 이걸 왜 말해? 너 지금 시험이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라뇨. 어머님도 이게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신다는 거잖아요. 정신 좀 제대로 차리시죠.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셨던 저희 딸 덕분에 전문의 며느리 얻게 되셨다는 거 아시죠? 그 잘난 전교 1등 손녀 때문에 파혼될 뻔한 것도 아시고요. 이제 현실을 좀 보세요. 시모는 예비 형님 앞에서는 동선애와 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전교 1등이었던 손녀가 꼴등인 아이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황당했지만 시모는 그것보다 아주버님이 자신과의 연을 끊겠다고 한 것이 더 마음에 걸리시는지 더 이상 밖으로 표현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큰형님은 종종 저를 찾아와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바르고 똑똑하게 키웠냐며 얘기를 해 주셨죠. 전 사실 전문의로 제 커리어만 생각을 했지 아이 키우는 데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 아이가 힘들었던 그 시기를 알지 못했다면 끝까지 저도 나쁜 엄마였을 것 같아요. 다행히 소연이를 만나서 저희 아이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네요. 아유, 아니에요. 그래도 희진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의학대학에 진학도 했다니 대단하네요. 사실 공부야 노력하면 이룰 수 있지만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전 이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매번 딸아이의 성적이 꼴등이라 비교를 당하고 비웃음을 당했던 저는 전교권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신 형님에게 딸아이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정신으로 착하게 자라준 딸에게도 너무나 고마웠죠. 딸이 이렇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이후 아주버님은 시댁과의 교류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형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시어머님도 결국 전문의 며느리를 보게 되셨지만 실제로는 교류하지 않게 되셨죠. 거기다가 이번 일 때문에 동선에 또한 든든하게 지원을 받던 시모와 교류가 끊겨 시모명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큰형님의 딸과 저희 딸은 절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언니가 생겼답니다. 옛날 영화이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 저는 이 말이 정답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착한 우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